2월의 초입 황건적의 반란은 들불처럼 번져 유비가 사는 유주까지 들이닥쳤다. 민심은 흉흉했고 황건적은 이미 관리를 죽이며 성을 포위했다. 병사에도 밟지 못한 유주의 수장 유언은 놀라 허둥댔다. 그때 침착한 성격의 교의 추정이 나섰다. 지금 필요한 건 의군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숨어있는 의로운 이들을 몹시다. 그 말은 곧 길이었다. 조정은 멀고 원군은 불확실했다. 유언은 결심하고 성 곳곳에 경문을 붙였다. 나라를 구할 자 함께 일어나라. 그리고 이 경문은 바로 유비의 운명을 바꾸는 불씨가 되었다. 복사꽃이 피어오르는 봄날, 정의의 칼을 든 사내들의 전설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세상이 뒤흔들리고 있었다. 황건적의 반란은 유주까지 번져 유비의 귀에까지 닿았다. 한날 거리의 담벼락 앞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유비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곳엔 유언이 의로운 군사를 모집한다는 경문이 붙어 있었다. 한때 스승 노식의 당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유비의 가슴 속엔 이미 황건적을 향한 분노가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겐 병사도 권력도 명분도 없었다. 길을 잃은 듯 긴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 대장부가 나라를 돕지도 못할 망정 한숨이나 쉬고 있단 말이오? 돌아보니 그곳엔 장비가 당당히 서 있었다. 언제나 술에 취해 있던 그가 아니었다. 전사 같은 눈빛, 무게감 있는 말투. 그는 말했다. 우리가 스스로 의군을 만들어 적을 무찌르면 될 거 아니오? 유비는 반신반의했지만 장비는 놀라운 말을 이어갔다. 나에겐 재물이 있어. 술 팔고 돼지 잡아 모은 돈, 양부가 남긴 보물, 그동안 허투루 쓴 줄만 알았던 그 돈들. 사실은 오늘을 위해 준비해둔 것이었어. 믿기 어려웠지만 장비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어떠소 형님? 이 장비와 함께 탁현의 의로운 자들을 모아 이 어지러운 세상을 한번 뒤집어보지 않겠소? 유비의 얼굴에 처음으로 확신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폭삭꽃 피는 동산에서 피로 맺어진 형제의 전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유비와 장비가 술집에서 군사를 모을 일을 의논하던 그때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한 사내가 등장했다. 붉은 얼굴, 검은 수염, 9자에 가까운 키. 그 사내는 바로 관우였다. 주인장, 술 한 동이 내오시오. 초모에 응하러 성에 들어가야 하오. 그 말에 유비와 장비는 동시에 외쳤다. 관우 형님. 그들은 오랜 정으로 얽힌 사이였다. 장비와는 무예로 맺어졌고 유비와는 도망자 시절 도움을 주고받은 은인이었다. 이야기가 오가며 유비가 조심스레 물었다. 형님 같은 분이 졸병으로 싸우시겠다는 겁니까? 관우는 초연하게 웃으며 답했다. 나라에 보답하는데 졸병과 장수가 무슨 차이가 있겠소? 그러자 장비가 흥분했다. 차라리 우리 셋이 의군을 일으켜 싸웁시다. 졸병으로 전장에 나가기보단 의로운 깃발 아래 함께 나아가는 게 낫지 않겠소? 유비는 장비가 말한 꿈을 관우에게 설명했고 관우는 그 이야기를 들은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소. 이왕 싸울 바엔 내 군을 이끌겠소. 그게 더 떳떳하지 않겠소? 그리하여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핀 그 봄날 한 잔 술로 시작된 우정이 전설이 되고 있었다. 세 영웅의 인연은 그렇게 하나가 되어 천하를 흔들 전쟁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 술잔이 오가던 자리 관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장비가 갑자기 술잔을 내려놓고 눈빛을 바꾸었다. 이런 중대한 맹세를 허름한 술상 앞에서 할 수야 없지 않소. 내 집 뒤에 복숭아꽃 만발한 동산이 있어. 그곳에서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맹세를 올립시다. 그 말에 세 사람은 다음날을 기약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날 복숭아꽃이 흩날리는 동산에 세 사내가 다시 모였다. 검은 소와 흰 말을 제물로 하여 하늘과 땅의 죄를 지내고 피를 나누어 마신 뒤 향을 피우고 맹세의 글을 읽었다. 우리는 성은 달라도 뜻은 하나요. 위로는 나라의 충성을,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케 하며 어려울 때는 서로 도우고 죽음조차 함께 하겠소. 이 맹세를 저버리는 자는 하늘과 사람 모두에게 버림받기를. 그날 세 사람은 형제가 되었다. 관우는 스스로 물러서며 말했다. 무리엔 우두머리가 있어야 하고 그 우두머리는 어짐과 지혜를 갖춘 자여야 하오. 유비 형님은 한실의 종친이며 그 덕이 깊으니 마땅히 우리 형제의 장이 되어야 하오. 그리하여 유비가 맏청, 관우가 둘째, 장비가 막내가 되었고 이들은 폭삭꽃 핀 언덕에서 세상을 뒤흔들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폭삭꽃이 흐드러진 봄날 세 사내는 칼을 앞에 두고 맹세했다. 어려울 땐 서로 돕고 죽음은 같은 날에 맞자. 하늘과 땅을 증인 삼은 그 약속은 의형제로 맺어진 유비관 우장비의 시작이었다. 제사가 끝나자 소를 잡고 술을 걸렀다. 소문을 듣고 모여든 이들이 300 모두 싸움을 자청하는 사내들이었다.
저작거리의 건달부터 유협, 제자들까지. 그들은 유비 삼형제가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게다가 황건적의 칼끝은 이젠 남의 일이 아니었다. 유비는 큰 뜻을 설파했고 장비는 재산을 털어 무기를 샀다. 관우는 조련을 맡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재물은 바닥났고 말도 열필 남짓뿐. 병사들은 넘쳐났지만 군량도 장비도 부족했다. 장비는 불끈 쥔 주먹으로 외쳤다. 기다릴 수만은 없소. 도적이라 불려도 좋소. 말과 군자금을 직접 빼앗아 오리다. 유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우린 으로 시작했소. 도둑의 길은 가지 맙시다. 그때였다. 말이다. 100여 필의 말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장정 하나가 외쳤고 세 사람은 일제히 밖으로 튀어나갔다. 부옇게 먼지를 일으키며 몰려오는 말들, 그것은 운명이 보내준 선물이었다. 마침 잘됐군. 저 말부터 차지합시다. 폭삭꽃 핀 언덕에서 시작된 맹세는 그렇게 칼과 말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먼지를 일으키며 몰려오는 말대를 본 장비는 참지 못하고 외쳤다. 저 말들 빌려 쓰고 끝나면 돌려주면 그만 아뇨? 장비가 장정을 부르려 하자 유비가 손을 들어 막았다. 잠깐 기다려라. 저 물이 낯이 익다. 말로 풀 수 있으면 힘은 나중에 써도 되지 않겠느냐. 관우 역시 눈을 좁혔다. 맞네. 저 앞선 자들 혹시 소상과 장세평 아닌가? 과연 그랬다. 폭삭꽃 핀 언덕길 너머로 말을 몰고 오는 이는 바로 상인 소상과 장세평이었다. 유비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유비는 허리를 숙이며 맞이했다. 이 누추한 진중을 어이 알고 오셨소? 소상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의군을 일으키셨다는 소문은 탁군 전체에 퍼졌소. 도움이 될까 하여 왔습니다. 장세평도 뒤따라 나서며 보자기에 쌓인 것을 풀었다. 말 100여 필, 금은 500냥, 쇠 1000근입니다. 의군을 위해 쓰이길 바랍니다. 유비는 감격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직 아무 공도 없는 우리에게 이 많은 것을 어찌 감당하겠소? 그때 장비가 입을 열려 했으나 유비의 날카로운 눈빛에 다시 입을 다물었다. 소상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사실 이 말들은 북방으로 팔러 가던 것이었으나 도중에 황건적을 만나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관청의 요구도 피하고 도적도 피하고 싶어 차라리 의로운 곳에 쓰자고 마음을 모았지요. 유비는 다시 말했다. 장사꾼에게 이익은 생명 같은 것이라 했는데 대가도 없이 이런 도움을 주시다니. 소상은 고개를 숙였다. 장사꾼이라도 나라가 있고 임금이 있습니다. 싸우지는 못해도 이 재물로 마음을 보태고 싶습니다. 관우가 조용히 말했다. 형님, 그 뜻이 이리도 간곡하니 받아들이시지요. 훗날 갚으면 될 일 아닙니까? 장비도 맞장구 쳤다. 우린 욕심으로 이걸 받는 게 아니잖소.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자는 마음뿐이요. 그렇게 하늘의 인도처럼 내려온 말과 군자금은 유비 삼형제의 발걸음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소상과 장세평이 돌아간 뒤 유비는 곧 대장장이를 불러 새로운 무기를 주문했다. 관우는 청룡언얼도를, 장비는 거대한 뱀창을, 유비는 5자 길이의 쌍검을 손에 넣었다. 무기가 갖춰지자 용사는 300에서 500으로 불어났고 150필에 달하는 말과 갑옷, 깃발까지 더해져 의군은 강철 같은 군대가 되었다. 이윽고 유비 삼형제는 의기를 끌어올리며 유주성으로 진군했다. 적의 돗자리 장수 유비라니. 돼지 잡던 장비도 대장이 되었군. 거리마다 비웃음이 쏟아졌지만 세 사람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등 뒤에는 날이 선 칼과 피를 맹세한 형제들이 있었다. 유주태수 유언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며 즉시 세 사람을 불러들였다. 유비가 한실의 종친임을 확인한 그는 기뻐하며 말했다. 내 조카 아닌가? 천군만마보다 반갑네. 부디 공을 세워다오. 그러던 중 사흘도 채 지나지 않아 황건적 장수 정원지가 군사 5만을 이끌고 탁군으로 몰려들었다. 유언은 결단을 내렸다. 현덕을 선봉으로 삼아 도적을 막아라. 그리하여 유비는 500의 정예 의군을 이끌고 대홍산 아래로 향했다. 산발한 머리에 누런 띠를 동여맨 5만의 황건적. 메뚜기 떼처럼 밀려드는 적 앞에 유비는 말고삐를 틀어 전장 앞으로 나섰다. 나라를 배신한 도적놈들, 어서 항복하지 못할까? 그 오른편엔 검은 수염 휘날리는 관우, 왼편엔 불꽃 같은 눈의 장비. 도원결의로 맺어진 세 형제는 피와 칼로 그 첫 전장을 열었다. 황건적 장수 정원지는 비웃으며 외쳤다. 찻병 500으로 어찌 우리를 이긴단 말인가? 저 촌놈의 목을 베어오라. 부장 등무가 말을 몰아 돌진했다. 그러나 장비는 기다렸다는 듯 창을 번쩍 들었다. 단 하나. 등무는 비명을 남기고 말에서 떨어졌다.
정원지의 눈이 붉어졌다. 내가 직접 간다. 그가 칼을 뽑고 말에 채찍질을 하자 이번엔 관우가 청룡도를 들고 앞으로 나섰다. 찬란한 푸른 칼이 번개처럼 번쩍이고 정원지는 말 아래로 두 동강이 되어 떨어졌다. 순식간에 두 장수가 베이자 황건군의 병사들은 넋을 잃었다. 누런 띠를 메고 무기를 휘두르던 도적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흩어졌고 유비는 외쳤다. 지금이다. 밀어붙여라. 의군 500이 일제히 달려들었고 항복자가 들판을 뒤덮었다. 압도적인 승리였다. 유비는 놀랐다. 두아우의 무예는 상상을 초월했고 관우와 장비 또한 유비의 지략과 침착함에 감탄했다. 그들은 서로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이었다. 뒤늦게 도착한 추정은 전황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다. 찻병이라 생각했는데 저들이야말로 백을 당할 하나 아닌가. 전장에서 돌아오자 유언은 성문 밖까지 나와 유비 일행을 맞았다. 금과 곡식을 내주고 잔치를 열어 이들을 칭송했다. 그러나 축배도 잠시 다음날 청주 태수 공경에게서 급보가 날아들었다. 황건적 수만이 성을 포위해 곧 함락 위기. 원군을 보내주시길. 유언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도 군사가 넉넉지 못한데 어찌한단 말인가. 그때 유비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유언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500명으로 수만의 적을 어찌 막으려는가? 그러나 유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미 100명이 아닌 하나로서 100을 넘는 힘을 증명해낸 사내였다. 유언은 큰 결심 끝에 병사 5천을 떼어 유비의 뒤를 바치게 하고 청주 구원을 맡겼다.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먼저 500용사를 이끌고 떠났다. 첫 전투의 피로도 가시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청주를 포위한 황건적은 구원병이 오자 군을 나누어 공격했다. 성은 계속 포위하고 일부는 구원병을 막으러 나섰다. 수만의 대군 속에서 유비의 500은 분투했지만 결국 물러나야 했다. 유비는 장막에서 관우와 장비를 불렀다. 수로는 적과 비교도 되지 않소. 기병을 나눠 매복을 펼쳐야 이길 수 있소. 계획은 이러했다. 관우는 산 오른쪽에, 장비는 산 왼쪽에 각각 1000의 군마를 숨기고 유비와 추정은 3000 병력으로 적을 유인해 끌어들이는 것. 신호는 징소리. 다음날 유비는 북을 올리며 당당히 진군했다. 황건적은 다시 수만의 군세로 맞섰고 전투가 벌어졌다. 유비는 싸우는 척하다 군을 돌려 달아났다. 적은 쫓아왔다. 산허리에 이르자 징소리가 울렸고 북병이 좌우에서 함성을 지르며 나타났다. 관우와 장비가 휘몰아쳤고 유비는 역습을 감행했다. 황건적은 혼비백산했다. 패잔병이 청주성 쪽으로 몰려들자 성 안의 병사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 협공했다. 앞뒤에서 끼인 황건적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청주성은 구원받았다. 공경은 기뻐하며 유비 일행을 불러 크게 칭찬하고 군사들에게 소화돼지를 잡아 대접했다. 교의 추정은 급히 유주로 돌아가야 한다며 떠났지만 유비는 여전히 그곳을 떠날 생각이 없었다. 청주를 구한 뒤 유비는 추정에게 말했다. 이제 그대는 유주성으로 돌아가십시오. 나는 따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태수께서 그대를 기둥처럼 여기시는데 어디로 간다는 말씀이요? 노식 중랑장이 광종에서 장갑과 싸우고 계시다 하니 옛 스승을 돕고자 합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 그리고 500명의 의군을 이끌고 광종으로 향했다. 노식의 진영 앞에 이르자 유비는 조심스럽게 이름을 알리고 스승을 찾았다. 장막에 젖히고 노식이 직접 나와 유비를 맞았다. 내가 이제 장부가 되었구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 스승님을 돕고자 두아우와 함께 왔습니다. 두아우라니? 내가 외아들 아니었느냐? 관우와 장비입니다. 목숨을 함께하기로 맹세한 형제지요. 그리하여 유비는 도원결에 붙어 청주 전투까지의 경과를 정중히 전했다. 노식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정강성의 문화로 보내지 못한 걸 후회했지만 이제 보니 내 제자 중에 으뜸이구나. 그는 곧 사조를 불러 명했다. 원교의를 들라 하라. 원소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천자께서 직접 허락하신 인재다. 넌 알아두는 게 좋을 것이다. 잠시 후 점포를 입고 금동투구에 보석 박힌 칼자루를 찬 인물이 등장했다. 바로 명문가 하나먼씨 출신 원소였다. 유비는 그의 위풍당당한 자태에 한눈에 압도당했다. 이렇게 유명한 인재를 내가 직접 보다니. 무명의 청년 유비는 이제 조용히 천하의 무대에 첫 발을 내딛고 있었다. 노식은 금빛 점포에 보검을 찬 청년을 가리키며 유비에게 말했다. 이 인재를 소개하고 싶어 그대를 부른 것이네. 낙양의 명문가 원소라 하오. 유비는 예를 갖추며 인사했다. 이비 유비라 하옵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원소는 가볍게 목례했을 뿐 그의 시선은 끝내 유비를 꿰뚫지 않았다. 겉은 공손했지만 속은 달랐다. 저 시골 청년이 감히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고? 원소는 노식이 아니었다면 이름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을 인물이었다. 그에 비해 유비는 원소의 무례함을 예리하게 꿰뚫었다. 처음엔 얼굴 붉어질 만큼 부끄러웠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다. 빛나는 외모 속의 그릇은 비었구나. 이 사람은 몸은 영웅이되 정신은 그렇지 않다. 이내 유비는 밝은 얼굴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스승님의 덕분에 귀한 분을 뵙게 되니 저로선 일생의 영광입니다. 그 따뜻한 말에 원소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유공 역시 보통 인물은 아니시군요.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지자 노식은 원소에게 물었다. 척도의 움직임은 어떤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량이 닿으면 반드시 나설 것이다. 절대 경계를 늦추지 마시오. 긴장감이 흘렀다. 명문가의 후계자와 이름 없는 시골 청년이 나란히 앉아 각자의 운명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유비는 비로소 스스로의 빛을 준비하고 있었다. 너는 영천으로 가라. 그곳은 형세가 급하니 황보승과 주전을 도와라. 노식의 명에 유비는 미련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스승 곁에 있고 싶었지만 지금은 대의가 먼저였다. 그리하여 유비는 500의군의 노식이 내준 1000명을 더해 영천으로 향했다. 길을 재촉하던 중 들판에서 잠시 쉰 그들 앞에 붉은 기치를 휘날리는 기병 5000이 몰려왔다. 먼지 속에서 붉은 말을 탄 장수가 나타났다. 그대들은 누구인가? 유비가 앞으로 나섰다. 탁현의 유비입니다. 노식 장군의 명으로 영천으로 가는 길이지요. 그 말을 들은 장수는 잠시 눈빛을 번뜩였다. 그 눈 짙고 길게 찢어진 매서운 눈에서 번개처럼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유비는 속으로 놀라며 물었다. 장군의 성함을 여쭈어도 실례가 아니겠습니까? 붉은 점포의 장수가 대답했다. 나는 초국 폐연 출신 조조. 이번에 기도의가 되어 황보승의 후진으로 출병 중이요. 조조. 유비는 속으로 중얼댔다. 이름만 들어도 천하를 뒤흔드는 자, 과연 헛소문이 아니었군. 하지만 조조도 놀라고 있었다. 겉보기엔 시골 장수에 불과한 유비 허술한 투구와 순한 얼굴. 그런데 이상했다. 단 몇 마디 대화 속에서 그는 단단한 뜻과 맑은 기운이 서린 인물임을 직감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훗날 천하를 둘로 나눌 두 영웅이 그렇게 전장 한복판에서 처음 마주쳤다. 조조는 유비와의 짧은 만남이 꽤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겸손 속에 숨은 강단, 낮은 자세에서 뿜어나오는 이상한 힘. 탁군의 유비라 이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그는 전장의 시계를 따라야 했다. 유공, 모처럼의 만남이지만 명이 엄하니 이만 떠나겠소. 조조는 말을 돌리며 바람처럼 떠났다. 유비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세상엔 참으로 빼어난 인물이 많구나. 그러자 장비가 통명스럽게 받아쳤다. 방금 그 자를 두고 한 말이요? 무슨 빼어난 인물? 그 불난 집게집 같은 목소리의 쥐수염이면 한 손에 날려버릴 체구인데? 유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가 날카로우니 멀리 퍼지고 눈은 가늘고 길어 속마음은 감추고 남의 마음은 꿰뚫지. 절대 평범한 자가 아니야. 장비가 코웃음을 치려는 순간 곁에 있던 관우가 나섰다. 사람을 외모로 재단해선 안 된다. 한신이 덩치가 커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고조께서 수염이 길어서 천하를 얻으신 것도 아니다. 형도 그자가 인물이라고 보시오. 이 형님만큼은 아니어도 예사 인물은 아닐 것이다. 난 그가 매형을 죽이고도 서원갈 교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만 봐도 의기가 남다르다 생각하네. 관우의 말을 들은 유비는 문득 생각에 잠겼다. 원소는 거목이긴 했네. 하지만 잘하려면 햇볕, 비, 걸음이 모두 갖춰져야 해. 지금 같은 난세에는 어울리지 않지. 장비는 그 말을 듣고 투덜거렸다. 형님 도사라도 되시렵니까? 그렇게 사람을 잘 꿰뚫어 보시니. 유비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조조와의 조우 그리고 형제들의 반응 속에서 그는 천하가 흘러갈 방향을 조금씩 읽어가고 있었다. 내 말이 옳다. 그저 느낌이 그렇다는 뜻이었다. 자, 그럼 이제 서둘러 군사를 움직이자. 기한을 정한 건 아니지만 너무 지체하다가 좋은 때를 놓치면 또한 한스럽지 않겠느냐?